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를 했던 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런 더운 여름에 아주 더 자주 말썽을 일으키는 요로결석. 요로결석을 이 더운 여름철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여기 비욘드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사실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의 교수로 계속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7월 달에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 병원을 이제 개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전립선 질환을 위주로 많이 진료를 받았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그쪽을 좀 더 열심히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좀 전립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 얘기를 계속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찾아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로결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로, 그러니까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수술할 때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 요관 내시경으로 이 요관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돌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요 돌이 이제 콩팥에 생기면 우리가 신결석이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이제 요관에 돌이 생기면 요관결석. 좀 더 내려와서 우리 오줌보, 방광에 이 돌이 생기면은 방광결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돌을 다 통틀어서 요로결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로결석은 이제 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저희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스톤 벨트라는 게 있어요. 스톤 벨트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지 그거를 이제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보면 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나라나 동네 이제 이런 걸 표시를 한 건데, 보면은 주로 중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이게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결석이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요건 굉장히 재밌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한국의 선생님들이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결석이 잘 생기냐,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거는 우리 대구가 굉장히 더운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결석이 굉장히 잘 생긴다. 그리고 결석이 이제 언제 잘 생기는지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요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보면 요게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있습니다. 요 웨이브를 잘 보면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발생률이 높았다가 겨울 되면은 발생률이 좀 줄고, 또 여름 되면은 이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이 국내 연구에서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이 어떤 직업에서 많이 생기는지를 보면은요,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공사 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노동자분들, 또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결석이 굉장히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더위에 노출이 많이 되고, 뭐 땀도 많이 흘려서 탈수도 많이 되고,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일하시는 게 바쁘다 보면은 이제 수분 공급도 충분히 못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석이 굉장히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 또 이런 운전 오래 하시는 직업들, 이런 분들도 이제 결석이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 예상에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계속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수분 보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때 못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잘 생기는 직업이 이런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무직,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체 활동이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결석이 생겼을 때 뭐 자연 배출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될 확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결석은 이제 우리 몸에서 왜 생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이런 유전적인 원인, 그러니까 돌이 잘 생기는 체질과 돌이 좀 잘 안 생기는 체질,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대사성 질환, 특히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체내 칼슘 대사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먹는 거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요거는 저희가 좀 더 잘 관리를 하면 결석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석을 예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답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 탈수가 심한 직업, 이런 데서 결석이 많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사실 저희는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2리터에서 3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운동이나 야외 활동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몸이 탈수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방송이나 이제 소변 이제 불편하신 거를 이제 좋아지게 하려면 제가 평소에 많이 주장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송이나 이제 제가 썼던 글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랬고 언제는 물을 적게 먹으라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분 제한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물을 이제 충분히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요 세 가지 경우는 물을 오히려 좀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요로결석. 요로결석이 자주 걸리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요로결석이 잘 생길 이제 만약 위험이 높아지는 이런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만성 콩팥병으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방광염이 굉장히 자주 걸리시는 그런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소변 증상이 불편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물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로결석이 이제 아까 요로결석이 뭐 콩팥에 생기면 신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이제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일 이 요로결석이 걸려보신 분들이 이제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이 요관결석이 생기면은 이 돌이 소변 내려간 길을 확 막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걸 심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 결석이 이렇게 생겼던 뭐 연도랑 날짜까지도 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 결석이 한번 생기신 분들은 이제 한 10년을 지내시면은 그 안에 다시 또 생길 확률이 한 50% 이상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결석이 다시 생기는 거를 열심히 예방을 해야 되고, 그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은 좀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탈수가 되면은 갑자기 신기능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물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요런 케이스, 요거는 뭐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흔한 케이스인데, 오줌 소태가 굉장히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소변이 급해지면서 소변 볼 때 통증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방광염이라 그러잖아요. 검사해 보면 실제로 소변 검사에서 염증도 있고 균도 나오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치료를 하죠. 항생제를 좀 치료를 해서 이제 이 방광염 치료가 끝나면 증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불편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물을 어느 정도 충분히 드셔주시면 이 방광염 걸리는 것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물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하루에 여름에는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하루에 2리터, 3리터를 먹는지 뭐 마시는 물의 양이나 보는 소변의 양으로 재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귀찮고 어렵고요. 우리가 이 소변 색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수분 섭취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항상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 본인 소변 색깔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변 색깔을 보면은 이렇게 소변 색깔이 진하면은 우리가 그냥 물을 좀 너무 적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소변 색깔이 이렇게 옅고 투명하면은 우리가 수분 섭취가 충분히 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여름철 정도에는 소변 색깔이 한 요 정도, 한 끝에 2개 정도 색깔 정도 될 때까지는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다. 이 정도 물을 드시면은 한 2, 3리터 이상 충분히 이제 드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는 뭐 커피나 차, 뭐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걸로 많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커피, 차,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천연 이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페인이나 술, 탄산음료 이런 거를 드시면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우리 몸의 수분 상태가 많아지지만 이 성분들이 다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더 빨리 탈수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수분은 많이 섭취를 해도 우리가 이제 뭐 결석을 예방하거나 이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옛날 어르신들 속설에 요로결석 생기면 맥주 많이 마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 진료 볼 때도 결석 걸렸다 그러면은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제 저 맥주 이제 많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맥주는 결석에 별로 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일종의 천연 이뇨제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우리 몸에 수분 상태가 많아지는데 그 알코올이 이제 이뇨작용을 하면은 우리 몸이 더 빨리 탈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분 상태에 있어서도 불리하고요. 또 맥주에는 그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대사가 돼서 이제 배출이 될 때 요산으로 바뀌어요. 요산으로 바뀌면은 요산이 또 우리 몸에서 결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맥주를 많이 드시면은 이제 결석에는 불리하면 불리하지 절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결석을 예방을 하려면은 이제 음식을 좀 싱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분, 그러니까 소금,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드시는 음식에서 염분 섭취를 줄이려면은 일단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되고 외식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외식에서 파는 음식들이 이게 맛있어야지 많이 팔리니까 대부분의 음식들이 굉장히 맵고 짜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염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런 우리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거에도 이 음식의 보존을 위해서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제가 이거 숟가락 사용 안 하기라고 돼 있는데 왜냐면 이제 한국 분들은 식사할 때 보면 국찌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같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국에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숟가락을 사용 안 하면은 국을 안 떠 먹으니까 그러면은 또 염분 섭취량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음식을 좀 더 싱겁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석을 예방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수산기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이걸 왜 줄여야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뭐 빠진 돌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로 뺀 돌이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게 돌이 어떤 성분으로 돼 있는지 그 성분 분석을 이제 대부분 나갑니다. 그럼 그 돌 성분 분석을 해보면 한국 사람의 한 70% 정도는 이 칼슘 수산석이라는 돌이 생겨요. 칼슘이랑 수산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돌이 만들어지는 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 섭취를 줄이면은 이 칼슘 수산석이 만들어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이 수산기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음식이 시금치, 그 다음에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 다음에 감자에도 수산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이런 게 수산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자주 생기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에 이제 칼슘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칼슘 섭취도 제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 멸치 먹으면 안 돼요? 뭐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천연적으로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슘은 오히려 이건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런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칼슘들은 이제 장에서 이제 수산이랑 이제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오히려 우리 몸에
그 수산기를 이제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칼슘을 이제 이제 이 정량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거는 결석 예방에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칼슘 보충제, 그러니까 뭐 약으로라든지 식품으로라든지 이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는 그때는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칼슘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석의 위험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게 뭐 식사로 섭취하는 뭐 칼슘, 뭐 멸치라든지 이런 걸 드셔가지고 섭취하는 칼슘은 굳이 제한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칼슘 보충제를 이제 드실 때는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먹어서 좋은 음식. 먹어서 좋은 음식은 우리가 구연산 이런 성분은 섭취를 하면 좋아요. 구연산은 아까 우리가 칼슘 수산석이 굉장히 흔한 돌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연산은 칼슘하고 수산이 이 결합하는 거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연산 섭취를 충분히 하면은 이제 이 결석이 생기는 걸 조금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구연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좀 시큼한 과일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그 다음에 뭐 매실 이런 과일들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특히 여름에는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결석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는 거 외에 또 결석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이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도한 운동, 그 다음에 뭐 야외 활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너무 이런 과도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 뭐 운동을 좀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깥에 더운데 오래 있었다든지 이러면 꼭 그 이후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술 안 좋다 그랬잖아요. 술 드시면은 이게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술은 좀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이게 이 비만이 또 결석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적절히 해주시면 이런 생활 습관들이 다 이제 결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은 좀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름철에 특히 더 문제가 많이 되는 요로 결석을 예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 또 그 수산기 음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금치, 감자, 견과류 이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은 시큼한 과일들, 구연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더운 여름철에는 뭐 과로 피하시고,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적절히 하시면 결석을 예방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늦은 밤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범위까지 그 질문에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소남님이 요로 결석의 근본 원인이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 내용으로 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요로 결석은 사실은 생기는 원인이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유전적 원인, 뭐 몸의 대사 질환,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렇게 굉장히 그런 큰 세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유전이라든지 우리 몸이 아프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을 하면은 결석의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제 줄이는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음식 싱겁게 드시고 수산기 피하고 그 다음에 구연산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런 것만 하셔도 결석에 생기는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르라보님이 아이고 이거 저한테 좀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뭐 제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방송을 잘 챙겨 봐주셨대요. 너무 감사하고요. 병원 어디에 개원하는지 알려달라는데 제가 지금 병원은 건대입구역 옆에 좀 한 400평 정도 해서 좀 크게 개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뭐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 3분,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 1분 해서 좀 크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아직 한국에는 없었던 병원인데 그러니까 전립선 치료를 좀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양제일님이 물을 많이 마시면 결석이 빠져나갈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물 많이 드시면은 이 작은 결석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결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뭐 어떤 시술이나 수술 이런 걸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그 기준은 뭐 물론 이제 돌의 크기나 위치 이제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뭐 돌이 좀 이게 금방 빠질 것 같은 낮은 위치에 있고 한 크기는 한 5mm 정도 이하고 이러면은 뭐 그런 돌은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실 수는 있지만 물 많이 드시고 약 충분히 드시면은 돌이 그냥 자연 배출되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은 제가 막 무리해서 또 뭐 충격파 세석이라든지 뭐 마취를 해서 하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권해드리지는 않고 그냥 약 좀 드시면서 물 많이 드시면서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추천드리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아래서님이 4년 전에 요로결석 걸렸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안 걸렸는데요. 현재 비타민C 1000ml 먹고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을 같이 먹고 있는데 재발하지 않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또 올까봐 은근히 걱정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다량으로 복용하는 게 결석에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이론이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 좀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보충제 정도를 드시는 것 자체가 결석을 재발하는 위험을 더 높일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 음식 싱겁게 드시고 수산기 있는 음식 피하고 그 다음에 구연산 많이 드시고 이러시면은 뭐 다음엔 또 저희 비뇨기과 의사 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날개님이 요즘 요로결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체외 충격파 세석술 8번을 받고도 아직 병원을 다니시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제거될까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8번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일단은 이제 행복날개님이 굉장히 참을성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충격파 쇠석술을 이게 진짜로 돌이 안 빠진 게 맞으면 한 2번, 3번 정도까지 해보고 안 빠진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해도 그게 뭐 돌 자체가 뭐 너무 단단하다든지 아니면 돌이 너무 크다든지 또 이게 돌은 충격파에 의해 가지고 좀 모양이 깨졌는데 이 소변 내려가는 요관이 심하게 부어가지고 우리 요관 부종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돌이 끼어가지고 배출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서너 번 이제 깨봤는데 돌이 안 깨진다 이러면은 일단 저 같으면은 그런 사진을 다시 찍어 볼 것 같아요. CT를 다시 찍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정맥 신유관 조영수를 찍어서 돌의 정확한 위치랑 그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하고 실제로 돌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그냥 수술을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 햇살님이 혹시 음식으로도 결석이 생길 수 있는지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일 확실하게 이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이제 수산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수산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금치,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감자, 초콜릿 이런 음식들이 결석 위험성을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석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현 님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체질이셔서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 그러고 그냥 맹물 드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염분을 같이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맹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맹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아마 염분을 같이 드신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이게 탈수 같은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염분을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으신데 사실은 뭐 결석 예방 목적으로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또 땀으로 빠지면은 그만큼을 그냥 수분으로 더 보충을 해주는 게 사실은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래밤님도 아마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비욘디 자주 나와주세요. 결석은 혹시 모를 수가 없는 통증인가요? 통증이 있긴 한데 극도로 아프진 않아서요. 언제 결석을 의심해봐야 하는지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석이 있다고 무조건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콩팥에 있는 신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신장 쪽은 소변 내려가는 신우가 넓기 때문에 돌이 어느 정도 큰 돌이 있어도 소변이 내려가는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돌이 큰 게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우연히 무슨 건강검진이나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돌이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 증상도 없는데 소변 검사만 하면 자꾸 피가 나와.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뭐 돌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굉장히 드물게는 이제 돌이 요관결석, 그 좁은 데 있는 요관에 돌이 막혀 있는데도 통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옆구리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뭐 약도 주고 이제 뭐 CT 찍어봤는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이 있으니까 일단 아픈 거 가라앉히고 뭐 다음 주에 뭐 비뇨기과를 가봐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있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약 먹고 있다 보니까 안 아파. 그래서 돌이 빠졌나 보다 이러고 그냥 이제 비뇨기과 가는 거를 그냥 취소를 하셨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돌은 안 빠지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콩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로 비뇨기과를 다시 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통증이 돌이 있다고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돌이 처음 이제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았을 때 그때 이제 소변이 안 내려가면은 이 콩팥이 막 늘어나요. 물이 차면서 늘어나요. 우리가 그걸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증이 처음 생길 때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수신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본인은 안 아프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는 줄 아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석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안 아프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이 막고 있는 돌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최종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치료를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니님이 혹시 결석이 생겼을 때 아픈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돌이 걸리는 위치에 따라서도 통증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아주 특이하게는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이 결석에 의한 통증, 뭐 아주 심한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오줌 눌 때만 살짝 따끔하다든지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자꾸 소변 끝날 때쯤 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아프지는 않은데 뭐 계속 뭐 헛구역질이 나고 막 이렇게 속이 미식미식거린다 이제 이런 증상으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석이 우리 생각에는 막 결석이 있으면은 막 굉장히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무조건 다 병원을 찾아오고 이럴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통증은 뭐 개인차도 있고 돌의 크기나 위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요게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잘 찍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행복한 토끼님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뭐 질문 주셔도 됩니다. 30대 중반인데 자면서 꼭 2번 정도는 꼭 소변 때문에 깹니다. 배뇨장애인가요? 아직 어린데 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밤에 2번 깬다고 이걸 단정적으로 배뇨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뭐 어디 다른 데 아픈 데가 없는 이제 건강한 이제 30대 분이신데 뭐 밤에 2번 깨면은 당연히 불편하긴 할 거예요. 밤에 잠도 깊게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이게 배뇨장애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지는 않고, 우리 소변 증상 중에서 한 밤에 2번 이상 깨면 우리가 야간뇨라 그러거든요. 야간뇨는 있기는 있는데 이 야간뇨의 원인이 제 그냥 정황상으로는 그냥 배뇨장애일 가능성 좀 낮을 것 같고, 하지만 대신 그냥 좀 생활 습관, 뭐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특히 뭐 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뇨제, 뭐 콜라, 사이다, 커피 뭐 이런 거를 또 늦은 시간에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원인일 확률이 더 높을 걸로 판단이 돼서, 그런 게 혹시 이제 생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한번 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깨는지 안 깨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했는데 괜찮아지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이제 생활 점검 해봤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러시면은 한번 뭐 비뇨기과 나오셔가지고 좀 간단한 검사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백질 음료, 운동 후 마시는 쉐이크로는 요로결석에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고단백 음료를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사실은 요로결석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산석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량 드시는 거는 좀 요로결석 생기는데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니님이 출산 이후에 요실금이 생기셨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이런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제니님은 자연분만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고, 자연분만을 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 분들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질이랑 이 요도가 이제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식분만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요도 괄약근이 손상이 좀 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손상이 온 정도에 따라서 요게 증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경우는 당연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연 회복이 되겠죠. 근데 아주 일부 분들은 그게 이제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요실금이 있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이제 꼭 우리 병력 청취를 할 때 뭐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폐경이 왔냐 안 왔냐,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한 적이 있냐 없냐, 있으면 몇 번 했냐, 이렇게 그걸 꼭 여쭤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위험 인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 6개월 지났는데도 이제 증상이 계속 있다, 이거는 한번 이제는 비뇨기과를 한번 가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님이 음낭이 간지러운데 이건 피부과 질환인가요? 교수님 소변이 두 줄기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음낭 간지러운 거는 피부과 질환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거는 피부과 가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고 소변이 두 줄기로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글쎄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립선 비대 같은 게 심해도 소변줄이 갈라져 나올 수는 있고 뭐 요도에 뭐 손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요도 협착 이런 게 있어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계속 이제 뭐 오래 그런 증상이 이제 안 없어지고 있고 또 그 증상 자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시다 이러시면은 비뇨기과에 나오셔가지고 점검을 이제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범님이 요로결석으로 내원을 하면 진통제는 보통 어떤 걸 처방을 해주시나요? 예전에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센 거 트라마도를 처방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일반 병원 갔을 때는 센 걸 안 주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진통제라는 거는 뭐 이게 뭐 대학병원 무슨 뭐 개인병원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의사의 거의 뭐 성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센 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센 약을 먼저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또 센 약들은 또 부작용이 또 심한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적은 좀 약한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점점점 약을 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요로결석에 어떤 진통제가 좋다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의사들 따라서는 그거를 이제 통증의 정도를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진통제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하는 의사도 있고 아니면 뭐 난 이 약이 좋아 이러고 그냥 그 약만 주구장창 처방하는 의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뭐 의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용호 님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급성 전립선염으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전립선 염증 때문에 전립선이 커진 건죠.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적으로 작아지는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전립선은 그냥 커지거든요. 이게 전립선이 커지는 걸 전립선 비대라고 그러고 전립선 비대는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서 전립선 비대에 의한 원인으로 이제 소변 나가는 게 방해를 받고 그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고 그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어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소변 나가는 이제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급성 전립선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는 전립선 비대증이 먼저 있고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전립선염이 생겼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급성 전립선염이 생기면 이게 전립선이 붓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가 있어가지고 소변이 좀 잘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급성 전립선염이 생기면 전립선이 더 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변이 가늘게 나오다가 이제 급성 전립선염 때문에 전립선이 부으면은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면은 그때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치료, 이렇게 뭐 아주 센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약을 썼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요폐나 이제 그런 뭐 전립선염이 자꾸 생긴다 이러면 뭐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적으로 작아지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뭐 이게 전립선이 큰 게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을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약은 아니고 그냥 전립선 소변이 나가는 출구를 이렇게 넓혀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약에다가 이제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을 쓰면은 그 약은 이제 화학적으로 약간 전립선 크기 자체를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요. 한 20% 정도 용적을 줄여줄 수가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이 있고, 아니면은 그걸로 효과가 좀 미흡하다 이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나님이 결석 때문에 요로 감염이 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 비타민 C가 결석을 유발하기도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가 이 요로 감염이라는 거는 뭐 전립선 비대 뭐도 비슷한데, 이 소변이라는 우리가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소변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그거는 다 감염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내려가는 길에 돌이 막고 있어서 소변이 막히면은 당연히 그게 요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전립선 비대도 비슷해요. 전립선 비대 이게 방광에서 소변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립선 비대가 심해가지고 소변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은 그게 뭐 전립선염 같은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석은 요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석이 있는데 뭐 요로 감염까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응급 상황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비타민 C가 결석을 유발하는 건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직 조금 그 여러 이론이 있어가지고 뭐 비타민 C가 뭐 진짜 완전 아주 과량 섭취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뭐 보통 그냥 영양제 개념으로 먹는 비타민 C 정도 가지고는 결석을 그렇게 크게 더 문제가 되게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래서님이 키위도 구연산이 들어간 과일이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키위에도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범님이 고환 아래 흉부 쪽이 찌릿찌릿하고 이물감, 잔뇨감이 있으면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런 증상이면은 사실은 정황상으로는 이제 거의 돌이 끝단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하여튼 치료를 의사 선생님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증상은 정황상으로는 돌이 원래 있으셨다면 거의 빠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물을 많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돌은 이게 뭐 그냥 빠져도 본인이 빠진 걸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본인은 돌이 빠졌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돌이 안 빠지고 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이게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치료가 완전히 잘 끝났는지를 뭐 어떤 사진 검사나 이런 걸로 확인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득춘님이 요로결석을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운동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물 많이 드시는 게 이 자연 배출하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 이런 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김범님이 결석이 매년 재발 중인데 혹시 해외여행 때 생길까봐요. 혹시 해외여행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비약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결석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 배출을 기대할 만한 정도의 작은 결석이 있다 이러면은 제가 통상적으로 처방하는 약들 이렇게 성분을 보면 일단은 진통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돌 때문에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생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처방하는 약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에서 쓰는 알파 차단제. 그게 전립선 이제 나가는 이제 전립선 평활근도 넓혀주지만 요관의 평활근도 좀 넓혀줘서 돌이 좀 자연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출국 전에 상비약을 준비할 수 있다면은 한 그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약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면 그 주治선생님한테 이제 본인 사정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편의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질문은 아마 여기까지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또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